네, 오늘 판문점에서 남북 간의 철도 관련 논의가 10여 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월정리역에 멈춰있는 낡은 철마는 언제쯤 북쪽을 향해 달릴 수 있을까요?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과 함께 관련 내용 전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임 교수님, 앞서 우리 취재 기자가 전해드렸듯이 남북 간의 이제 철도협력 분과 회의가 판문점에서 시작이 됐는데 10여 년 만에 재개됐지만 이 분위기도 괜찮았고 또 공동 보도문 초안을 서로 주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일단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남북한이 합의할 수준이 어느 정도 이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 당장 철도 연결 또는 현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고 그 이전에 이제 공동 조사라든지 또 연구 뭐 이런 부분은 이제 가능한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공동 보도문 내용은 아마 이제 상당히 원칙적인 그런 내용들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고요. 어떻든 이 철도 연결이 갖는 의미는 이제 상당한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한 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경쟁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트워크. 그 네트워크 경쟁, 이제 네트워크라는 게 결국 이제 철도, 도로, 그 통신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이제 잘 연결되느냐. 그게 따라서 한 나라의 이제 경쟁력이 이제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 훨씬 높아지기도 하고 이제 낮아지기도 하는 건데 어떻든 남북한은 분단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연결하면 어떤 연결 자체가 갖는 이제 경쟁력이 이제 상당히 있는 거죠. 예, 계획을 보면 그러니까 한반도의 동쪽과 서쪽 그리고 가운데를 잇는 이른바 H라인을 완성한다 이런 계획인 건데 이렇게 된다면 좀 물류 이동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개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죠. 이 철도 도로 연결이라는 것은 이제 큰 개념으로 보면 한반도 평화 번영의 개념과 직결되어 있죠. 그건 즉 물류 이동에 따라서 그 지역에 이제 그 번영을 가져오는 거고 그 물류가 확산이 됨에 따라서 그 부분은 이제 경제적인 낙수 효과가 같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때까지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단으로 인해서 북쪽으로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단절되어 있어서 물류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는 주로 이제 해상으로 갔던 것을 이제 육로를 통해서 많은 물류를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부터 우리가 그 TSR, TKR을 연결하는 그렇게 해서 연결을 통해서 유럽까지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역대 정부 때마다 이야기가 되어 왔었죠. 그래서 또 특히 지난 정부에는 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개념으로 이 부분도 같이 언급이 됐었죠. 네. 만약에 남북 간에 이제 철도가 연결된다면 예전부터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 부산에서 기차를 타면 유럽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건가요? 특히 지금 동해선 같은 경우가 이제 연결이 되면은 이제 그 원산으로 해서 핫산을 통해서 이제 시베리아 철도랑 연결이 돼서 이제 유럽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지도 그래프가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금 이 경의선, 동해선, 경원선 이 이제 H축으로 해서 이걸 남북 간에 지금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10여 년 만에 다시 지금 만나서 남북 간에 대화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지금 뭐 지도에도 나와 있지만 서쪽 경의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4년에 연결은 뭐 이미 돼 있는 상태다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연결한 건 아니고요. 사실 경의선은 일제 그 식민지 시절부터 사실 일본 자본에 의해서 이제 건설된 그 철도인데 저희들이 이제 일부분을 이제 개보수를 한번 했었죠. 개보수를 했었고 또 개송단에 이제 물동량, 개송단에 들어가는 물동량을 한 200여 차례 운송한 경험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주 이제 긴 시간은 아니고 짧은 시간 그 물동량을 이제 날라본 경험이 있는데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좀 문제점 지적되었던 것이 이 철도 연결이 이제 갖는 어떤 수익성을 최대한 담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물동량이 이제 오고 가야 되는 거죠. 그만큼 남북한의 특히 이제 교역이라든지 또는 인적 왕래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 그게 걸맞는 수익이 발생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경제성을 인정받는 건데 사실 이제 그때 그 기대했던 만큼의 그 물동량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철도가 결국 이제 어느 정도의 경제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또 실효성 측면에서 또 약간의 논란이 있었죠. 네. 있었는데 지금은 한 10년이 지나면서 이제 상황이 또 많이 바뀌어서 만약에 철도가 연결이 된다면 인적 왕래 또 많은 이제 물자 이동도 어떤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좀 저희들이 주목할 부분은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오는데 네. 만약에 철도가 연결이 되면 중국에 있는 뭐 수백만 수십만 명의 그 관광객이 이 경의선 철도를 타고 서울로 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오고 가는 아주 소규모 그 이 뭐 택배라 그럴까요? 그런 네. 어떤 그 소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철도로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뭐 남북 간에 협력을 해서 철도의 품질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품질을 좀 많이 향상시킬 수 있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경제성도 확보된 그런 상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10여 년 만에 다시 철도 협력과 관련해서 논의가 지금 재개가 됐는데 그렇다면 10년 전에 2008년이죠. 이 개성공단 남북경제협력회의 사무소에서 회의가 열렸었는데 그 당시에는 좀 남북 간의 어떤 철도 협력이 좀 진전이 어느 정도까지 됐었습니까? 이제 14선언 때, 2007년에 나온 14선언 때는 철도 협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성단을 2단계로 발전시키고 개성단의 규모가 커지면 그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물동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제 그러면서 철도 협력과 관련해서 이제 좀 구체적인 논의들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성단도 더 이상 확대 발전이 안 되고 이제 정체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철도 협력과 관련된 논의가 진전이 안 된 겁니다. 사실 이제 철도가 이제 개보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를 높이려면 신설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새로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경의선과 동해선이 갖는 최대의 어떤 문제점은 이게 복선이 아니고 단선이라는 겁니다. 네. 예, 이게 이제 복선이 돼야지 오고 가면서 이제 그 보다 많은 물동량을 원활하게 그걸 이제 운반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상태가 아닙니다. 단선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철도의 속도도 시속 뭐 40k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예. 굉장히 낮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속도를 높이고 또 복선으로 만들려면 결국 별도의 이제 철도 라인을 이제 신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이제 고려를 할 수 있을지 이번 합의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까지는 논의가 안 될 것 같고요. 예. 네. 또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은 이제 과연 지금 북한 주민들이 철도를 굉장히 뭐 많이 좀 낙후는 됐지만은 이 중요한 교통수단으로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철도가 남북한에 서로 협력해서 이 남북한 주민이 함께 이 철도를 이용해서 또 이행할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네. 남북한 주민이 함께 철도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거 이런 상황을 또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우리가 조금 북한의 이제 철도를 좀 개보수도 해주고 현대화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철도를 보다 좀 효과적으로 또 실효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고속철과 같은 그런 어떤 좀 이렇게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방식으로 새로 아마 신설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상태를 좀 진단해 볼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남북 철도 연결 그 이후의 상황도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북한의 도로 사정을 언급하면서요. 평양에 비행기를 타고 오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네. 북한의 도로 상황이 어떻길래 그런 걸까요? 그 단적으로 철도나 도로나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을 한 거죠.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초기에 김정은 그 통치하에서 철도 도로와 관련돼서 굉장히 그 개발할 것을 독려를 했습니다. 네. 2013, 14년도에 계속해서 그런 거를 자체 내부적으로 굉장히 독려를 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후에 철도 도로와 관련된 건 굉장히 사업화를 추진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없었다라는 점을 이제 스스로 인정을 하고 이거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외부의 지원과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점을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인정을 했고 네. 그거를 단적으로 이제 표현한 것이 비행기를 타고 오시라라고 언급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철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도로 연결 사업도 이제 진전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일일 텐데 특히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정말 이 서울하고 평양 간의 고속도로 연결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런 말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떨까요?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고 원래 이 철도가 연결이 되면 도로가 보통 이렇게 함께 건설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개도국이라든지 이제 저개발국의 인프라 이제 도로 철도 인프라를 하는 과정을 보면 그래야 철도도 연결되고 그 옆에 도로도 함께 이제 건설이 돼야 이게 이제 경제성이 있고 또 건설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또 많이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철도와 도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함께 갈 수밖에 없고요. 어떻든 철도에 비해서 도로 건설 비용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싼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아시안 하이웨이라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좀 오래 전부터 일본 국도죠. 그러니까 아시안 그 하이웨이라고 해서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기본은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문상과 이제 북한의 개성 구간이 한 19km 되는데 이것만 연결해도 고속도로망이 이제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제 철도 연결이 이제 구체화되면 도로와 함께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럼 철도 도로만 연결되느냐? 그러면 이제 통신도 함께 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철도 같은 경우는 신호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사고 안전하게 이제 철도를 운영할 수 있는데 이제 신호 체계, 통신 체계가 또 함께 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철도 연결이 되면 도로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통신도 연결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도로, 철도, 통신이 이렇게 뭐 일종의 삼통이 되는 거죠. 삼통이 네. 이렇게 연결되면서 남북 간의 이제 경제 협력의 어떤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네, 남북 관계가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는데 과연 군사적 긴장도 함께 완화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6.25 전쟁 기념식에서 북한의 장사정포 후방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국방부에서는 또 사실이 아니다라는 네, 네.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일단 그 앞에서도 이제 철도, 도로 이 부분이 연결이 되면 이제 통신 문제도 연결이 되고 이 부분은 또 남북 간의 군사적인 신뢰 구축 조치와도 밀접히 연결이 되는 거죠. 앞에서도 우리가 그 한반도 경제 그 구상을 보면 H 라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동해랑 서해를 잇는 그 선이 어떻게 보면 비무장지대고 그쪽이 평화지대 안으로 지금 추구를 하자라는 것이 지난번 장성급 회담에서 논의가 되어졌고 그것이 실무회담을 통해서 일단 군통신선을 연결을 하자라는 부분이 어저께 또 논의가 됐었죠. 그다음에 이것이 이 H라인에서 이 하이픈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비무장지대에 해당되는 부분이 평화의 영역으로 이제 구축화가 되면 보다 더 확대가 되면 이제 그 중에 첫 번째로 이제 열리는 부분이 바로 북한의 그 장사정포죠. 네. 네. 장사정포가 이제 50km 이상까지 날아올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서울과 수도권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장성급 회담이라든지 군사회담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추구해 나가는 그 방안을 확장시키는 그 맥락 안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네. 측면에서 총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남북 간에 이제 논의될 사항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좀 논란이 있었어요. 정부 부처 간에. 그러니까 총리는 뭐 장사정포 후방 이전이 뭐 이렇게 뭔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근데 실질적으로 남북 간의 어떤 장성급 회담이나 어떤 군사 의제로 곧 도마에 오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핵과 미사일 위협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가장 무기가 중요한 문제죠. 예, 그 네. 장사정포죠. 장사정포고 이제 그 4.27 그 판문점 선언 때도 그 남북 간의 이제 군사적 신뢰 구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면 사실은 이제 군축, 뭐 군비 통제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그 남북 간 군사 당국이 지향하고 있는 하나의 로드맵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장사정포의 후방 배치는 충분히 논의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철도 도로 연결이다 뭐 이런 경제 협력들이 이루어지면 사실 이 그 전방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 많은 무기들이 후방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고 또 후방 아닌 뭐 새로운 어떤 위협 감소 차원에서라도 축소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장사정포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조금 이제 총리께서 말씀하신 걸 좀 앞서 나가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제 네. 그런 맥락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DMZ 지역을 평화지대화하는 의제가 이제 사실상 4.27 파문전 선언에서 명기된 우선 논의 사항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DMZ 지역 이건 장사정포는 DMZ를 벗어난 지역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DMZ 지역의 평화지대화와 관련된 좀 이제 가시적인 조치, 초기 단계 조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는 게 순서가 아닐까. 네. 그게 잘 이루어지면 이제 그 장사정포 50km 밖에 있는 그 장사정포도 이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관련해서요. 이 실장께서는 이제 국방연구원에 계시니까 네. 지금 우리는 한미 간의 연합훈련도 좀 잠시 보류를 시켰고 네네. 또 해병대 연합훈련도 무기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네. 장사정포를 좀 후방으로 이전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좀 우리가 거론도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어떤 의지도 엿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핵화 과정과 진행되고 있는 논의를 잘 보면요. 일단 북미 정상회담이 있은 후에 이전과 다른 접근 방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먼저 선의적인 조치를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떠한 행동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 비핵화 문제가 앞으로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전개되느냐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한 네. 측면에서 일단 북한이 말하고 있는 그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을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미국 행정부가 보이지 않은 다른 행보로 한번 먼저 보여주겠다라고 한 것이 한미연합훈련을 일단 한번 중단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얼마만큼 비핵화 조치에 대한 이행을 선제적으로 보여줄 것이냐 이 부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네. 상황인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총리께서 말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조치 장사정포에 대한 후방 이전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비핵화 이 그룹이랑 비핵화 논의와 연결될 수 있기도 하지만 네. 또 남북 차원에서 또한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신뢰 구축이라는 부분이 또 같이 연동되어져서 논의가 되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무장지대에서의 먼저 평화지대와 관련된 좀 그런 구체적인 노력들이 가시화되면 이제 그 부분도 충분히 포함돼서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군사적 신뢰관계 구축이 중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런 가운데 북미 간의 비핵화 문제는 조금 속도가 늦춰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소식도 아직 들려오는 게 없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나름대로 좀 속도 조절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이제 3차 그 정상회담을 하고 와서 아마 좀 더 이제 전략적으로 뭔가 좀 가다듬는 시간을 갖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했던 표현들 중에서 이제 저는 주목할 부분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들과 관련해서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 예. 사실 이제 그 지금 그 이 비핵화 관련된 시간표가 없다. 뭐 이런 비난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시간표라는 것이 이제 갖는 북한에 주는 그 메시지가 뭔가 이제 압박의 이제 메시지가 또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제 이 미국이 보여주는 그런 이 신뢰 구축 조치에 대해서 자기들은 크게 상응하는 선의 조치를 계속 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는데 예. 이 시간표를 빠르게 좀 만들자 이런 만들자고 하는 그런 요구를 이제 압박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을 좀 미국 측에서 나름대로 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 데드라인 설정이라든지 시간표 설정은 북한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일단은 믿겠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나름대로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일단 믿겠다. 이 비핵화 관련해서
가시적인 조치를 압박을 하는 것처럼 압박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긴 하지만은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 때 했던 약속을 믿겠다.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가능하면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주목하는 부분이 초기 단계의 비핵화 조치. 그게 네. 이제 그 장거리 미사일 엔진 그 시험장을 파괴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지금 아직 안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그 조치가 언제 지금 일어날 것인가, 언제 취해질 것인가, 그게 이제 저희들이 관전 포인트 같고, 두 번째는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아마 저는 방북을 곧 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방북을 해서 지금 미군 그 유해 그 발굴을 하고 있고 그걸 운반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그 미군 유해들하고 함께 오는 어떤 장면을 연출함으로 인해서 북미 간 합의가 잘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국제사회에 또 보여주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또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이 미군 전사자 6.25 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 문제가 그래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송환 루트라든지 또 어떤 방식으로 미군 측에 인도가 되고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뭐 알려진 게 좀 있나요? 일단 지금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지금 중국, 한국, 일본을 네, 그렇죠. 29일까지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와중에 오늘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밝힌 부분을 보면은 맨 처음에 그 유해가 이제 200구 정도 이상이 송환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다시 내용이 변경이 됐죠. 네. 200구가 아니라 한 뭐 150여 개 정도가 네.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미 측의 전문가 팀이 북한에 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전에는 주로 이제 몇 구 정도로 그렇게 대규모로 한 적이 반환이 된 적이 없죠.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는데 매티스 장관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유엔사를 통해서 받고 이거를 이제 평택 오산기지에서 유엔사에서 오산기지로 오고, 그리고 이 유해를 다시 하와이 가면은 이제 감식 식별센터가 있어요, 유해. 그럼 거기에 가서 그것이 DNA라든지 이런 거를 조사를 통해서 누구 건지를 검토를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가족들에게 보내는 그러한 행사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